달러가 강해질 때마다 세상에서 대부분 큰 탈이 났습니다. 어찌됐건 강달러가 된다는 거는 미국 밖의 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고달파진다는 얘기입니다. 파월의 생각과 푸틴의 생각, 두 사람의 세계 경제에 상당히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는 달러가 늘 강했던 게 아니고 특정 국면에서 달러가 약해지다가 일시적으로 강해지는 국면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조금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신흥국에서 금융시장의 개방 이후에 개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전형적인데요.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싼 이자로 달러를 차입했다가 그 신흥국들이 어떤 이유로 달러가 강해지면서 달러 빚을 지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갚아야 될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한 700원, 800원 하다가 2,000원까지 가는 것처럼 달러 빚지고 있으면 부채가 2.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 국면에서 그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미국 자본이 싼 가격에 그 나라 자산을 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강달러에서 신흥국 경제 망가뜨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미국 자본이 그 나라의 자산을 헐값에 사는 건데 어쨌든 달러가 강해질 때마다 세상에 탈이 났습니다. 80년대 초에 미국이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달러가 지금처럼 강해졌거든요. 그때 라틴 아메리카가 외환위기를 겪었죠. 멕시코,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 1차 외환위기의 시작이 80년대 초 미국 금리 인상 다음에 있었고요.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지만 지금 이전의 금리를 가장 빠르게 올렸던 때가 94년도에 연준에 긴축을 할 때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졌던 거는 멕시코가 그때 그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 차례가 태국, 한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3, 4년의 신흥국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때마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고요. 지금도 IMF 같은 기관에서 이제 강달러가 신흥국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는데 과거에도 봐왔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강달러가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은 신흥국에 대해서 달러가 유독 강했던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합니다. 유로에 대해서도 근 2002년 이후로 달러 가치가 가장 강하고요. 엔에 대해서는 98년 이후로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도 달러가 유독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강달러의 특징적인 점이고요. 어찌됐건 강달러가 된다라는 것은 미국 밖의 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고달파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고요. 그 통화가 있어야 교역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작년 이맘때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달러를 구하는데 우리나라가 1,150원이면 1달러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00원 가까이 됐으니 달러 구하는데 20%가량 더 높아진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용이 환율이 높아져서 수출 기업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달러 구하기가 비싸지면서 살아가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고 지금 온 세계가 강달러 때문에 뭔가 살아가는 삶의 코스트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국면에서는 통화 가치가 약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외국에서 1달러어치 물건을 수입할 때 1,150원에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00원 가까이 줘야 같은 1달러짜리 물품을 수입하도록 비싸게 수입해야 되니까 이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에 대처하는 데는 자국 통화가 강한 게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국면에서는 미국 입장에선 강달러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이 미국의 의도된 결과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그 결과로 달러가 강해질 때는 미국밖에 나라에서 큰 탈이 나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 미국 경제도 좀 멀쩡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 경기도 둔화가 될 테고요. 근데 다른 나라가 받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지금 이제 달러화가 신흥국 통화뿐만 아니라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 금리 인상 속도를 환율이 최근에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자기 나라 경제를 망치고 싶은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나마 금리를 올려도 될 정도로 경제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자재 가격 높아지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원래 소비를 많이 해서 다른 나라부터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무역 수지 적자국이지만 미국은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 순수출국이거든요. 고용도 굉장히 좋고요. 또 미국의 가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난 불이었는데 그 이후에 부채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건데요. 유로존의 ECB 생각해 보면 지금 이탈리아 국제 수익률이 이제 4% 넘어갔거든요. 미국 따라서 금리는 쫓아서 올리는데 이 이탈리아라든가 취약한 나라들 생각하면 금리 올리는 게 영 마땅치가 않을 테고요. 일본의 그 BOJ의 경우는 아예 금리를 올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저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긴축 사이클에선 전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보다 7개월 먼저 금리를 올렸죠. 또 사상 초유의 빅스텝도 밟고. 근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연달아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가 약하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참 금리를 안 올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은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민간 쪽의 부채가 문제가 될 확률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보다 구조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못 쫓아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강달러를 종결짓는 힘은 저는 미국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다른 나라가 쫓아가서 금리 차를 좁히고 이건 제 생각엔 매우 무망한 일이고요. 다른 나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금리 올렸을 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가 좀 둔화가 돼야 다른 나라들이 강달러로부터 받는 고통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번 상황이 사이클은 거의 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그 금융 개방과 매우 좀 그 맞닿아서 벌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뭐 언제부터 그 미국의 부채를 많이 졌겠어요. 70년대에 소위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중동 그 국가들이 유가가 올라서 그야말로 대박을 맞아서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은행들로 들어왔고 미국의 은행들이 그 돈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과정이 라틴 아메리카의 자본시장 개방과 거의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을 뭐 저는 뭐 100% 음모론을 신봉하진 않지만 공교롭게도 쉽게 달러를 받아들였다가 늘 통화 가치는 변하는데 연준이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달러가 강해지면 부채를 많이 지는 나라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로를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겪었고요. 근데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신흥국 위기가 생기면서 달러의 어떤 그 신용시장이 경색이 되면 달러를 언제든지 빌릴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딱 막히게 되면 빚진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개방 이후에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태국 마찬가지고요. 또 90년대 그 신흥국 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소비에트가 붕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구식의 룰을 만들면서 했다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것이 저는 그 신흥국들이 경험했던 그런 외환위기의 사례들이 중국에게는 굉장한 반면교사의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도 매우 신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문을 빨리 열었을 때
통제 못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중국의 관료들이 충분히 스터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약간의 빗장은 걸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중국도 외화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관리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가 강해지면 기축통화가 강해지면 기축통화를 얻는데 더 큰 코스트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주로 이제 신흥국을 통해서 특히 개방을 자본시장을 개방을 빨리 한 나라들이 그 직후에 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개방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의 달러 빚은 제 생각에는 제도상의 개혁 개방이라기보다 돈을 가장 많이 푼 나라가 미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돈을 풀었고요. 그러니까 달러 구하기가 쉬웠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많이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에서만 돌아다니는 돈인데 기축통화는 어디나 필요하거든요.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달러에 대한 포섭이 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결과라기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을 풀었던 것이 좀 이제 곳곳으로 좀 퍼져 나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너무 잠깐의 기간이었고 실제로 한 2년 정도 그 돈을 풀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 6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달러가 미국의 사상 초유의 저금리 그것도 모자라서 처음 하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게 다른 나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달러로 표시된 부채의 형태로 들어가겠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입의 형태로 또 미국의 금리가 거의 제로 아니었습니까? 차입의 형태로 들어가 있을 텐데 통화 가치가 자국 통화가 약해진다 그러면 결국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해진 것만큼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또 차환을 해서 하더라도 미국의 이자율이 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튼 달러 빚을 많이 진 경제 주체들은 지금 어려움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남미의 위기는 한 80년대 중남미가 라틴 아메리카가 1차 외환위기를 겪고 2000년대 초에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또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아르헨티나 뭐 외환위기가 10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한국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뭐 최근에 터키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인데 신흥국의 위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이가 되는 효과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참 잊기 힘든 굉장히 상처였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변부에서 탈이 나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최근에 신흥국의 위기도 저는 뭐 어려움 있는 나라들이 나오겠지만 이것이 전이가 되는 효과는 매우 약할 것 같고요. 물론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삶의 고통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선진국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일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쪽이 문제가 되겠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니까 21로 그냥 쫓아가는 거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 이거 맞죠. 근데 왜 금리를 ECB는 7월부터 올렸겠어요. 미국은 3월부터 올렸는데 그냥 이 영내 이탈리아 같은 취약한 국가 생각하니까 금리 올리는 게 맞닥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 뒤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레이싱을 하면 할수록 다른 나라들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흥국이 몇 나라들이 탈이 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국의 전염 효과는 매우 약한데요. 조금 관심 기울여서 봐야 될 부분이 유럽이고요. 남유럽 국가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탈리아 국제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가 넘어갔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뭐 10여 년 전과 같은 강도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럽의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80년대 초까지의 강달러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본시장의 개방화가 거의 안 돼가지고요. 한국 사람 이렇게 주식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 90년대 중반 이후로 강달러가 나타날 때는 신흥국이 좋았던 적이 없었죠. 늘 외국인 자본이 이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늘 나타났고요. 근데 저는 미국마저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부터 아주 자유롭기는 힘들 겁니다. 예,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미국 밖의 나라에서 탈이 난 사례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만 탈이 났던 사례도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미국이 이제 긴축을 할 때는 신흥국은 비교적 멀쩡했는데 미국의 주택대부조합, SNL 이런 거 파산됐고요. 99년에 금리 올랐을 때는 미국의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주식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2004년부터 6년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80년대 초에 미국의 정책 금리가 20%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금리 레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거의 제로금리, 지난 3월에 제로금리에서 이제 2.5까지 올렸어요. 9월 달에 FOMC 하면 최소 3.25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에 3%포인트를 올린 거는 이거는 뭐 과거에 비교할 사례가 없는 공격적인 긴축입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국도 결정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2분기 미국의 GDP를 보면 순수출이라고 하는 교역이 되게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인플레를 잡는 건 좋지만 자국 통화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어쨌든 수출에는 또 타격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아주 부드럽게 어느 정도 균형점에서 야 그만하자. 미국도 부작용도 있고 다른 데도 근데 이렇게 되기보다는 늘 더 가파르게 가다가 미국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미국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경제에 또 그 나름의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끝날 때는 부드럽게 끝났던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계속 가다가 취약한 나라가 먼저 넘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신흥국은 저는 미국마저도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럼으로써 또 파괴적으로 강달러가 이제 종식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리세션이 강하게 오면서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금리를 올린 다음엔 아무튼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의 후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지로 보더라도 그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잡고 경기 후퇴는 불가피하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도 부르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중립금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올해 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매우 솔직하게 연설해서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있다. 이게 이제 매우 3, 6, 9, 12월에 FOMC 끝난 다음에 소위 뭐 점도표라 그래서 금리 결정하는 FOMC 멤버들이 찍는 장기 금리 수준이 이를테면 중립금리인데 근데 중립금리도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금리를 추구하지만 중립금리를 우리도 몰라. 금리를 올리면서 실물 경제의 반응을 보고 또 주식처럼 뭔가 경제를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사후적으로 중립금리를 정하는 건데 근데 뭐 그 인계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고 중립금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존재하는 금리 수준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보면 이데아예요. 이상적인 거. 그걸 추구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다가 늘 탈이 났죠. 늘 탈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도된 결과라기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또 어느 금리에서 탈이 날지 우리도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부채가 뭐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 많이 늘어났고 미국은 공공역에서 많이 늘어났고 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채, 과잉 부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뭐가 터질 가능성 이런 개연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보면은 그 중앙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가 없어요. 너무 빨리 올리는, 결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올리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국은 그 파월 총재도 얘기했듯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기업이나 가게가 고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분명히 내려가는 방향이다. 역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면 경제가 좋을 리가 없어요, 절대.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부작용은 이제 연말부터 서서히 나타날 거다. 특히 이제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 투자도 안 되고, 뭐 미국 주택시장도 약세, 주가지수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계 쪽의 소비가 안 되겠죠. 그런 영향이 이제 아마 조만간 나타날 거로 생각이 돼요. 유로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에 좀 많이 달려 있어요. 역시 내려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 연초에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는 그 전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 푸틴이 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스 밸브를 잠궈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쪽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향방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지만 침체의 폭이 클 건가 나쁜 건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은 지금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다 올리는데 중국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아마 거의 1년 전쯤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좀 어려운 국면에,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지금 브라질은 자원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부적으로 좀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성장률이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는 예상하다시피 최근에 이제 걔네들이 원유나 가스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가격이 올라서 그럼 러시아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뭐 올해는 마이너스, 내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소폭 플러스 정도. 그래서 러시아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고,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인도가 그나마 인도도 분명히 경기가 지금 내려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맞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도 브릭스 국가 좀 탄탄한, 뭐 내수 좀 받쳐지고 뭐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인도는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경기를 좀 빠르게 떨어뜨렸던 요인인데,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게 미국은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지금 가장 골칫거리가 이제 그런 미국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그게 결국은 지금의 어떤 인플레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공급망 쇼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쪽에 대한 뭐 생산 설비나 공급망을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요. 미국이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3번, 아직은 이제 3번 아니죠.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3번을 밟게 되는데 상당히 길게 급격한데, 그 이후에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어떤 내수 문제도 있고 내수 침체가 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이 최근에 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거의 뭐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2의 서프라임 사태가 올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이렇게 본다면은 빨리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곡점이고요.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의 문제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게 금리를 높게 올리고 금리를 바로 떨어뜨리는 기간이 좀 길어요. 뭐 짧으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길면 1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높은 금리 수준이 최소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내 인플레가 잡는데 상당히 좀 방해를 미치는 거죠. 그런 인플레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미국 쪽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 금리를 따라가야 되고, 이렇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우리 내수 침체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어요. 내려가는 거를 이제 올라가는 걸로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데, 다만 이제 좀 내려가는 폭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내려가는 기간을 좀 줄여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전환점들은 있겠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푸틴입니다. 푸틴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이 된다거나, 뭐 러시아 군대를 철수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세계 경제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뭐 해석하거나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리고,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 좀 아니 너무 올린 것 같다. 이제는 뭐 실물 경제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코멘트만 해줘도 자산시장을 중심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게 막아지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 환율이라든가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더 금융 사이드 쪽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파월의 생각과 푸틴의 생각, 이 두 사람의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